자, 이제 458페이지 해제 효과가 봅니다. 해제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이행했다. 그럼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원상회복을 해줘야 돼요. 이 원상회복에 한해서 우리 민법 548조가 규정이 되어 있죠. 원상회복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니까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소급해서 소멸한다. 여기서 이제 갑과사 예컨대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다는 물건이 변동돼서 안 됐어요? 됐죠. 근데 물건이 변동되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그럼 아무 말 없이 계약 그러면 채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가 소급해서 소멸하면 그 결과 이 물건에 영향을 주느냐 안 하느냐? 유인성, 무인성이죠. 판례는 무슨 성이다? 유인성. 따라서 이미 일어났던 물건 변동도 원상대로 돌아옵니다. 즉 해제와 동시에 소유권도 누구한테 회복된다? 갑에게 회복됩니다. 그럼 갑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가져오니까 187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와 동시에 이미 변동됐던 물건도 원위치로 갑니다. 소유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고 이 을앞으로 된 등기는 소유자가 아니면서 등기되어 있으니까 무효등기죠. 그럼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는 누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죠. 비록 무효등기지만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으니까 방해 제거합니다. 어떻게 방해 제거하면 된다고?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럼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이다. 지금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물권적 청구이죠. 따라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물건은 바로 받게 된다. 187조다. 이때 하는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다. 제가 둘 중에 하나는 100%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말소 등기할 수도 있지만 말소 등기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마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소 등기 그러면 진정 명예회복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 해제의 효과 기본적인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 을이 병에게 번개처럼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병은 보호 못 받겠죠? 등기의 공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제3자의 지위가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 민법 548조 1항 단서에 뭐 되어 있다?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누구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보호받는 겁니다.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 제3자는 매매 계약을 기초로, 여기서는 매매죠. 매매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에 맺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체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결국 제3자는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등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매매를 예를 들 같으면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매수인 앞으로 뭐가 넘어야 된다? 등기 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3자가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등기된 사람만 말한다니까. 그래서 다시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 여기에 치산권 가져간 사람, 전세권 들어간 사람, 가등기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압류한 사람, 이거 전부 다 등기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제3자라고. 아니면 주택이다.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입주와 전입신고했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도 뭐 대신한다? 등기. 이 사람도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이렇게 항상 등기 인도된 사람만 제3자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등기되고 등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판례는 확대해서 가죠.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으면 뭘 불문합니까? 선악을 불문해요. 문제는 해제 이후에 을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더라도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받습니다. 모임을 해준다? 선의. 해제 이후에 이해관계 맺더라도 선이면 보호해줍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해제 이후 460페이지 위에 제3자 범위 확대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볼 거. 반드시 또 암기할 것.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좀 전에 우리가 제3자를 위한 이야기에서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는 그건 다 했죠?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그거 외에 보십시오. 갑과을사에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매매 3억 했습니다. 3억 했으면 매도인은 대금 달랄 권리가 있어 없어요? 대금 채권이 있을 것이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달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갑은 대금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병에게 평소에 돈을 빌려준 갑에게 평소에 돈을 빌려준 병이 어느 날 보니까 갑이 지금 집 팔고 도망간다 그럽니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거 대금 채권을 압류해야 됩니까? 빨리 압류했어요. 이렇게 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보명령 추심명령 받았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럴 때 이 대금 채권을 압류한 병은 보호받는 제3자냐 아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뭐가 소급해서 소멸한다 했죠? 뭐가 소멸하는 겁니까? 요 갑이 을에게 갖고 있던 대금 채권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젠 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은 갑이 갖고 있던 대금 채권이 소급해서 소멸하고 을이 갖고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을 압류한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압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46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해지에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양수받거나 채권 자체를 압류 전보 명령받은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등은 제3자가 아닙니다.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압류한 사람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3자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되고 다시 뭐 된다고? 등기 인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등기된 사람이 아니잖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자 보니까 1번 마지막 줄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받았죠. 2번 마지막 줄 목적물을 가압류했고 3번은 뭐 했다? 가등기한 사람. 4번은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 아닙니까? 전부 다 등기 나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제3자입니다. 그럼 제3자가 아닌 사람 2번 판례를 보니까 2번 1번에 아파트 분양 신청권이라 말이 나오죠. 아파트 분양 신청권이 전전 매매됐어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 신청권이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까? 근데 무슨 보호받는 제3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번 미등기 무후가 건물입니다. 여러분 미등기 무후가 건물은 무후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미등기 무후가 건물을 매수하고 해지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후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후가 건축물 대장에 이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아닙니다. 무후가 건축물 대장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만든 규정이 대장이지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등기부와 같이 같아야 틀려요. 그럼 등기부에 나온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무후가 미등기 건물에 제3자가 어디 있어? 지금 등기도 안 되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제3자가 아니에요.
갑과을 사이에 토지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이 건축업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걸 분양해서 분양대금으로 당신에게 잔금을 주겠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연립주택을. 그래서 분양까지 됐어요. 근데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았어요. 근데 분양이 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잔금을 못 줘서 계약을 뭐 했다? 해지했습니다. 그럴 때 이 건물 소유자 병은 보호받는 제3자냐 이 말이죠. 보호받는 제3자일까 아닐까요? 지금 아닌 걸 하니까 아니겠지 뭐. 왜 아니냐? 지금 갑과을은 토지 매매했습니까? 건물 매매했습니까? 그럼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부상 나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어리 지금 병인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으니까 제3자가 아니지 뭐. 지금 토지 매매했지 건물 매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토지 매매할 때 그 위에 있던 건물은 제3자가 아니에요. 전혀 될 리가 없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뭐가 되고 등기되고 다시 등기부에 나온 사람만 제3자라니까.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게 4번 이야기입니다. 신축 건물 매수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자, 토지 매매할 때 그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은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오른쪽 아닙니까? 오른쪽 박스를 봐봐요. 기역은 마지막 줄에 뭐였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했고, 니은은 뭐였습니까? 가등기했고, 디귿은 대항력 갖췄으니까 다 제3자 아닙니까? 근데 리을은 해제 전에 X 토지상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지금 토지 매매했는데 그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했잖아요. 이 사람 제3자야 아니에요? 방금 아니라 했잖아. 토지 매매했는데 그 토지 위에 있던 건물 이건 관계없다니까. 제3자도 아니다. 그래서 리얼만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리얼만. 토지 매매했는데 그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니까. 그 건물 신축 매수인은 제3자가 아니다. 토지하고 관계, 토지. 자, 다음에 해제가 되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했다. 그럼 도로 반환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보십시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작년에, 저번 달에도 똑같이 강의했습니다.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뭐 된다? 무효. 해제가 돼도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 모두 다 뭐라고? 애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으면 없죠? 이행했으면 다 뭐 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할 때 도대체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부당이득 반환에 관해서는 취소할 때 공부했잖아. 원칙은 뭐에 따라 틀린다? 선의냐 악이냐 따라 틀리죠. 선의는 뭐만 하면 되고 현존이, 악의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 손해가 있으면 뭐라? 손해배상하라 돼 있어요. 단 제한 능력자는 무조건 뭐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안 배웠어요? 배웠어.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러면 해제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해제는 우리 민법 548조에 따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 548조도 부당이득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이죠. 근데 어디만 적용되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제할 때만 적용되고 무효 취소할 때는 748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548조도 부당이득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인데 어디는 적용 안 되고 무효 취소는 적용 안 되고 어디만 적용되는 해제만 적용되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래서 이 548조를 부당이득의 뭐라고? 특칙이다. 모든 부당이득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해제만 적용되는 특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이에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항상 무슨 반환의 원칙을 했죠? 원물 반환. 그 원물이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무슨 반환하라? 가액 반환하라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반환할 때 반환 범위는 여기는 뭐에 따라 틀린다? 선악인데 여기는 뭘 구별하지 않는다? 선악을 불문합니다.
현존이익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현존이익 불문하고 받은 것부 전부를 반환하가 답입니다. 원래는 선의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안 그랬습니다. 매매가격이 해지되면 선의 매수인이라도 과실 수치 끊고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줘야 된다. 과실 있으면 과실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사용했으면 사용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됩니다. 금전은 과실이 뭡니까? 이자죠.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뭘 가산하라? 이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때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이지 이행시치에 따른 지연이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과실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엄청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때 이자는 이행시치에 따른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원물 반환이 원칙이 되었죠.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상품이면 상품 반환하면 됩니다. 특정물이면 특정물 반환하면 될 것이고, 저희 뜻이 종류물이면 동종 동량을 돌려주면 되겠죠. 쌀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과실 다 반환해야 된다.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 다음에 원물이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훼실 매수돼서 불가능하면 무슨 반환을 했죠? 가액 반환. 이때는 언제 당시 가액이냐? 해제 당시 가액입니다. 해제 당시 가격으로 가액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깡그리 다 돌려준다. 깡그리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깡그리 다 돌려주면 매도인은 손해보지 않느냐? 손해 안 보죠? 따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그래서 계약의 해제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계약이 해제돼서 원상 회복했다 할지라도 따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상 계약 해제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463페이지. 원래 손해배상은 여러분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판례가 이행이익 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실내익 청구 못한다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특별한 경우 이행이익 대신해서 실내익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내익 배상 청구하더라도 뭐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행이익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상 회복할 때 어느 한쪽이 먼저 합니까? 동시행관계입니까? 당연히 동시행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물어봅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도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줘야 되죠. 그럴 때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네?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됐어요. 그러더라도 임차인은 원상 회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네? 여러분이 건물 임대인입니다. 근데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어요. 근데 나가는 임차인이 원상 회복 안 하고 그냥 나가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까? 에? 갑자기 또 원상 회복해야 될 것 같죠? 내가 임대인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다. 임대인이 기책 사유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원상 회복은 해줘야 되지.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은 관계없어요. 따라서 임차인의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원상 회복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대신 임차인은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임차인의 기책 사유로 임차 목적물이 훼손됐어요. 자,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했죠? 임대인이. 그럼 임차인의 기책 사유로 임차물이 파손되더라도 임대는 수선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같잖아. 임차인의 기책 사유로 하더라도 수선을 해줘야 된다니까. 대신 뭘 받는다? 손해배상 받는 것을 변호하고 원상 회복이라든지 이런 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멸실 훼손할 때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런데 그 해제 사유에 여러분 책 462페이지를 펴보세요. 462페이지 2번 판례를 보세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의 해제권자가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원인 일부를 제공했어요. 해자는 사람 입장에서 원인 일부를 제공했다. 그래도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럴 때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원상회복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로 뭘 청구해야 된다? 손해배상. 원상회복은 원상회복대로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계약 해제로 인한 효과입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될 게 제3자입니다. 작년에도 제3자 그대로 한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보호받는 제3자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자, 이제 465페이지 해지가 나옵니다. 해지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해지를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임대차가 체결되면 이것도 임대차는 쌍무계약이죠. 양채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용도에 맞게 뭐 해줘야 된다? 임차 목적물을 제공해줄 채무가 있고 임차인은 뭘 지급해야 된다? 차임을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럼 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딱 인도할 때 그때 한 번만 차임 제공하면 용도에 맞게 제공하면 됩니까?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해줘야 됩니까? 계속 해줘야 되죠. 임차인도 차임을 한 번만 지급해야 됩니까? 임대차 존속 기간은 계속 지급해야 됩니까? 이렇게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걸 급부한다 그래요. 근데 이 임대차는 급부만 한 번만 돼서는 안 되고 기간 또한 계속 급부해야 되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급부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한 번만 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 그렇죠. 대금 한 번 주고 등기 좀 끊으시지 계속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을이 차임을 2기 연차합니다. 채무 불이행했죠. 이때도 계약 해지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해지해버리면 임대인이 이때까지 받았던 월세를 다 뭐라고? 돌려줘야 돼.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킵니다.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란다? 해지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뭐한다? 해지한다 그래야 됩니다. 해지해버리면 이때까지 받았던 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표를 봅니다. 466페이지. 해지는 일시적 계약에서 인정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죠. 해지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요. 따라서 해지는 원상회복이 있지만 해지는 뭐가 없다? 원상회복이 없습니다. 이미 이행한 것은 유효하니까. 따라서 다만 지금까지 남아있던 채권 채무를 청산할 청산 의무만 있지 원상회복 의무 이런 거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해지도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이것도 법정 해지와 약정 해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해지는 모든 계약에 공통된 해지 사유가 아까 있었죠. 채무불이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해지는 모든 계약에 공통된 해지 사유는 없고 계약마다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차면 몇 기 연차면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 고용계약은 이렇다 이렇게 따로 규정되어 있지 모든 계약에 공통된 해지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강론에서만 보는 겁니다. 이 해지도 합의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이쪽 합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도 기간 만료되기 전인데 아저씨 방 빼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그게 합의 해지 아닙니까? 합의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것도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합니다. 합의 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합의 해지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계약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계약입니다. 자, 합의 해지됩니다. 다음에
독특한 것이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는 인정한 판례가 단 한 건도 없다 했죠. 해지는 인정합니다. 그게 갑회사입니다. 그리고 A 회사에 임원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입니다. 그 B은행과 계속적 거래를 해요. 그럼 계속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A 회사와 은행 간의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건저당이죠. 근데 여기는 중소기업은 뭐가 없다? 담보 가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임원이 뭘 한다? 보증을 씁니다. 근데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한다? 그걸 뭘 본다? 여기도 근자 붙입니다. 무슨 보증이게? 금보증이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하면 근저당, 보증하면 뭐라고? 금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원이 회사를 퇴사하게 됐어요. 그럼 회사를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은행과 회사 간에 발생했던 채무는 더 이상 내가 보증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면 퇴사를 이유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만다? 해지하는 겁니다. 이게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금보증이죠. 그런데 만일 A 회사가 B은행으로부터 3억을 빌렸어요. 그럼 채권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확정된 채권을 갑이 임원이 보증을 썼어요. 그럴 때는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채권이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금보증은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더 이상 담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66페이지에 1번 판례는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연대보증이고 2번은 보증 당시 채무가 뭐 돼 있다? 특정돼 있다. 특정돼 있으면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해지에 관한 겁니다. 해지. 여기 보면 계약 해지하고 해지 이거 비교표가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원상 회복보다 네? 원상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맨 밑에. 예. 어디 맨 밑에? 그 법에 표에. 예. 그러면 그 해지가 2개월 정도 월세를 안 내갖고 만약에 해지됐을 때는 원상 회복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 채무 남아 있으니까 채권 채무를 청산하는 의무가 있지. 원상 회복이라고 그럼 이때까지 안 받았던 돈은 월세를 줘야 됩니까? 그럼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이때까지 받았던 월세 돌려주느냐고 안 돌려주느냐고. 그건 안 돌리죠. 안 돌려주죠. 그럼 아직 월세 안 받았죠. 그럼 원상 회복할 게 있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고 이제 임차인이 월세를 안 줘가지고 네. 해지를 시켜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그런 임차인이 원상 회복 안 하고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 원상 회복하고 이 돈 주는 거하고 원상 그게 원상 회복입니까? 원상 회복 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이행했던 걸 도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목적물 반환하는 거 원상 회복하고 이거하면 틀리죠? 목적물 반환하는 거하고 원상 회복하면 틀리지. 지금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는 게 뭔가 차임을 취급하고 용도에 맞게 제공하는데 지금 이미 차임 취급한 걸 도로 받는 게 원상 회복이지. 그건 목적물 반환이죠. 목적물을 반환하는 거 원상 회복하는 거하고 차임 받는 거하고는 틀리죠. 이미 이행했던 걸 도로 받는 게 원상 회복 아닙니까? 그 원상 회복은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목적물을 반환할 땐 그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는 것은 그 지금 말하는 것 이미 이행했던 거 원상 회복하고는 틀리죠.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그 반환은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죠. 그건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지. 차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이미 취급했던 거는 도로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 의무가 없지.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면 받았던 대금 다 뭐라고? 그게 원상 회복 아닙니까? 이미 이행했던 걸 돌려준다니까. 이미 이행했던 걸 원상 회복. 그럼 목적물을 원상 복구해 주는 거하고 틀리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돈을 돌려주는 청산 의무만 남아있지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 소급표가 없으니까. 자, 이제 469페이지 계약법 강론을 봅니다. 강론에는 이제 매매와 교환, 임대차 세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매매를 보는데 매매라는 조문을 딱 보니까 일방은 매도인입니다. 재산권을 이전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은 매수인이겠죠.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하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약속만 하면 효력이 있는 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 이행까지 해야 되는 것은 요물계약.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매매계약, 낙성계약이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있어 없어요? 분류식입니다. 그럴 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서로 대가성이 있죠.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약? 유상계약. 그래서 이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입니다. 그럼 왜 이 매매가 중요하냐? 비록 지금부터 매매를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매매는 매매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유상계약에 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성질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파트 매매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 주는 게 아파트 매매죠. 그 얘기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돼 있죠. 그럼 꼭 매매 대상이 아파트 소유권만 됩니까? 아니죠. 소유권이란 재산권만 되는 게 아니고 재산적 가치 있는 거는 다 팔 수 있습니다. 특허권도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저작권도 팔 수 있어 없어요? 지상권도 팔고 전세권도 팝니다. 돈 주고 사면 다 뭐라고? 매매. 채권도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채권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채권 삽니다 하고 골목길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채권도 없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녔을까요? 채권 삽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랍니까? 헌시계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채권 삽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헌시계나 냉장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때는 채권이 무슨 채권일까요? 맞습니다. 전화채권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될 때는 전화가 굉장히 뭐라고? 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절은 전화 사는 사람은 벌써 부자게 부자가 아니게 부자겠죠. 그럼 국가는 지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워야 되겠죠. 누구한테 구워오는 겁니까? 부자들한테 구워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전화를 살 때 뭘 사라 그런다고? 전화 채권을 사게 만듭니다. 그럼 그 국가가 뭘 하는 겁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뭐 대신 20년간 뭐라고? 10년간 빌리면서 이자는 뭐라고? 이만큼 주게 만드는 거죠. 그럼 국가가 강제로 돈 많은 사람 뭐라고? 빌려오는 겁니다. 공짜로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채권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그 현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누가 할인하면 뭐라고? 빨리 팔고 싶죠. 그래서 채권 사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는 무슨 전화게? 백색 전화였어요. 그걸 무슨 전화를 그런다고? 백색 전화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전화기 자체를 완전히 뭐라고? 자기가 매수했기 때문에 다른 도로 가더라도 뭐라고? 그 번호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럼 나중에 무슨 전화였다? 청색 전화. 청색 전화는 전화기를 누가 갖고 있고 전화 회사에서 갖고 있고 단순히 전화를 뭔다?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백색 전화는 가격이 뭐라고? 나중에도 굉장히 비쌌어요. 거기는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전화기였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채권사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또 뭐 모든 나라에 다 전화가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니죠? 가난한 나라는 전화 없는 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전기 전화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핸드폰도 있는 나라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게 채권사입니다. 그럼 채권도 사고 팔아 안 팔아?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사고 팔 수 있어요. 돈 주고 사면 다 매매입니다. 근데 반드시 대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되죠? 금전 이외의 걸 지급하면 뭐라 그런다? 교환.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약을 보는데 계약에는 성립에서 볼 수 있는 게 매매 예약입니다.
자, 매매 예약이란 말입니다. 갑이 지금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을 을과 갑 사이에 10월 1일까지 두 사람 사이에 뭐 하기로? 매매 계약하기를 오늘 3월 1일 날 계약합니다. 장차 매매 계약할 것을 미리 하는 이 계약을 뭐란다? 예약이라고 그러고, 장차는 이 매매 계약을 뭐란다? 본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이란 장차 본계약 체결할 걸 미리 하는 계약이 예약입니다. 그럼 장차 하는 계약이 매매 계약에 뭐란다? 매매의 예약. 임대차 예약, 전세 예약, 저당권 예약, 짜장 예약, 극장표 예약, 항공권 매매. 그게 다 뭐라고? 예약 아닙니까? 장차 계약할 걸 미리 하는 계약입니다. 왜 이렇게 예약할까요? 예약을 안 하면 반드시 본계약이 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약을 통해서 매매의 확실성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합니다. 자, 그러면 예약은 계약이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약은 계약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여기에 계약이다 써놨잖아. 예약도 계약이다고. 예약은 반드시 본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본계약을 하지 않으면 예약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본계약 이행해야 된다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시험에 2번 답으로 나왔고 여러분도 다 밑줄 쳐놨어요. 지금 보면 470페이지 제일 밑에 줄 언제나 채권계약이라고 여러분 다 밑줄 안 쳐놨습니까? 쳐놨지 않습니까?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입니다. 그리고 예약도 계약이에요. 장차 본계약 체결할 걸 미리 하는 계약이라니까. 계약. 자, 그러면 이 예약은 본계약이 바로 체결되니까 편리하겠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평일 오전에는 영화표 예매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나 계약이 체결될 것 같으면 예약을 안 한다니까. 그러나 토요일날 오후에는 미리 예약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하필 그날 가서 반드시 계약이 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약하죠. 그래서 항공권도 예매하게 안 하게 한다고. 왜냐? 이건 대체할 수단이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날 갈 것 같으면 미리 뭐 해야 된다고? 예약을 돼. 비행기 못 타면 배 타지. 그거 되겠습니까? 배 타면 3개월간 걸리는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영화표는 그래도 예매 안 한 사람 많죠? 왜냐? 안 되면 뭐라고? 예, 아니, 다음 거 보든지. 조금 더 유도리가 있잖아요. 그 항공권 같은 거는 뭐라고? 예약이 안 되면 못 가죠? 못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미리 뭘 한다고? 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것일수록 뭐 해줘야 된다고? 예약에는 예약 확실성을 위해서 그렇죠. 다음 주 뭐 제주도가 포화 상태에 이랬다면서요? 연휴라고. 제주도 뭐 비행기가 다 폭발이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4월 초 8일 또 종일 해야 되고. 자, 선거일 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예약은 계약입니다. 채권계약입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예약은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예약도 편무예약, 쌍무예약, 일방예약, 쌍방예약으로 나누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사실 몰라도 돼요. 쌍무, 편무는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예약상 의무자는 오케이 승낙해줄 뭘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하는 게 편무상무예요. 그런데 일방상방은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바로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일방 또는 상방이라 그러는데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본계약으로 바로 완결시킬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 예약 완결권. 이 예약 완결권을 한쪽이 갖고 있으면 뭐라 한다? 일방. 양쪽 모두 갖고 있으면 쌍방예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상은 아무 말 없으면 예약은 뭐로 쓰는 예약으로 추정한다?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실사에서도 전부 다 일방예약이 많죠? 짜장면 집에 예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약 시간이 됐을 때, 자, 주문한 거 주세요. 그럼 바로 짜장 계약 체결되잖아. 그런데 만약 주인이 전화를 해서, 자, 예약 시간이 됐으니까 짜장면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와야 되면 쌍방예약이에요. 왜냐? 주인도 할 수 있고 고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보통은 고객만 하지 주인은 전화해가지고 시간이 다 됐는데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가져가세요. 그런 말 하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약 관계를 누구만 갖고 있다? 한쪽만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일방예약이라 그래요. 되겠습니까?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일방예약이 되면 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바로 봉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럼 봉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지금 이거 매수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봉계약이 체결되면 매매대금이 벌써 확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매매대금 당을 확정해야 된다? 예약할 때. 그래야만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봉계약이 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시오. 471페이지. 거기 보니까 매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경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 이전 방법, 가격, 지급 방법 등이 뭐라 되어 있거나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언제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예약 시. 예약 시 본경 요소가 돼야 되는 게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자, 뒤에 예약 완결권 봅니다. 예약 완결권은 방금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매매 완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바로 봉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죠.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니까 재산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 상속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약 완결권, 이 을이 매매 예약을 했어요. 을이 예약 완결권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벌써 병에게 처분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을이 병한테 아저씨 미리 제가 찜했으니까 주세요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병이 이 건물에 침 발랐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침 발라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 그게 뭡니까? 가등기라고. 장차 발생될 등기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면 됩니다. 가등기 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나중에 이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는데 딱 가보니까 병에게 벌써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예약 완결권은 을은 갑에게 행사해야 됩니까?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 병에게 됩니까? 누구한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됩니까? 양수인에게 됩니까? 예약상 의무자인 갑에게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어떻게 청구합니까? 그 말과 같잖아.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현재 소유자에게 합니까? 가등기 의무자인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됩니까? 네? 즉 가등기 잘해 무슨 병에게 합니까? 갑에게 행사하고 병 앞으로 된 등기는 직권 말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에게 하면 안 돼요. 양수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약상 의무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 앞으로 된 등기는 뭐 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473페이지 제일 위에 예약 완결권 행사는 완결권자가 예약 의무자에게 해야 된다. 따라서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물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이 아닌 누구한테? 예약상 의무자에게 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것이냐? 당연히 존속기간이 뭐 정했으면 정해지면 정한 대로 하겠죠. 만일 정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정하지 않으면 채측기간, 행성권은 항상 채측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채측기간입니다. 그런데 10년 기다리기가 너무 지겹잖아. 그러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뭐 하면 된다? 최고하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그래 여러분 채측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직권 조사합니다. 채측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원에서. 내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다 법원에서 채측기간은 조사합니다. 그래서 직권조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물어봅니다.
예약 완결권자인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경과해 버렸어요. 자, 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예약상 권리자인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했어요.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할까요? 여전히 예약 완결권 행사에서 본등기 할 수 있을까요? 자, 10년 채측기간에 했죠. 채측기간은 중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약상 권리자인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뭐하더라도 점유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했죠. 그는 소멸시효고 이거는 채측기간입니다. 그래서 왼쪽 판례 1번 첫 번째 판례를 보세요. 자, 판례 두 번째를 보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나옵니까? 그 기간이 지난 때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채측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소멸시효와 채측기간이 다른 점입니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해야 되죠. 채측기간은 법원에서 직권조사 원용할 필요 없죠. 소멸시효는 원용 뭐라 해야 된다?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아까 소멸시효 안 걸린다 했죠. 이건 채측기간 그런 거 없어요. 기간이 경과되면 다 소멸됩니다. 자, 이게 매매의 예약입니다. 다음에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계약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